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온 지 3번째 맞는 가을이었다. 윤수는 읍내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폐교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꾸렸다. 화려한 도시의 빌딩 숲에서 평생을 설계도로 씨름하며 보냈던 시간은 이제 먼지 앉은 도면처럼 아득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붓 한 자루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과 들을 물들이는 이름 모를 색채들 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투명했다. 윤수는 캠퍼스 앞에 앉아 며칠째 진전이 없는 풍경화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늙은 정자나무의 그림자를 그려 넣으려던 순간 작업실의 낡은 목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여기가 윤수 오빠 작업실인가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윤수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붓 끝에 묻어있던 붉은 물감이 흰 운동화 위로 번져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30해 아니 40해는 좋게 넘었을 세월이 그 목소리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모습이었지만 맑은 눈망울 많은 어린 시절의 은서 그대로였다. 은서니? 정말 은서야? 윤수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파르르 떨렸다. 1970년대 가난했던 그 시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아꼈던 동생. 집안의 사정으로 헤어져 소식조차 끊겼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처럼 생의 끝자락을 향해 걷는 노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은서는 대답 대신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이 윤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안색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은서는 천천히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다. 이젤에 놓인 그림들, 물감이 묻은 앞치마,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하모니카까지. 오빠는 여전히 무언가를 그려내고 있네요. 나는 평생 오빠가 그려준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은서는 작업실 구석에 놓인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았다. 윤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통에 물을 비우고 차를 준비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주전자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메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의 공백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공백은 낯설지 않았다. 어떻게 알고 왔니? 연락조차 닿지 않았는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오빠가 사는 풍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서 오빠의 전시회 기사를 봤어요. 이 근처 폐교에서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차를 몰았죠. 은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들판을 응시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윤수는 그녀의 마른 손등을 보았다. 붉어진 뼈마디 위로 검버섯이 내려앉은 그 손이 예전에 고왔던 소녀의 손이었음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오빠, 나 다시 태어나면 아무데도 가지 않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윤수는 가슴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은서가 떠나던 날 기차역에서 울며 내뱉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기억하고 말고. 그 뒤로 나는 나무를 그릴 때마다 늘 내 생각을 했단다. 뿌리 깊게 박혀서 어디로도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윤수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한 여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늙은 사내의 마음만 남았다. 은서는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펼친 보자기 안에는 낡은 수채화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 윤수가 그녀를 위해 그려주었던 보라색 들꽃 그림이었다. 색은 바래고 종이는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소년의 진심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나에게 남은 유일한 보물이었으니까요.
오빠, 나는 이제 곧 긴 잠을 자러 갈 거예요. 그래서 오빠에게 이 그림을 돌려주러 왔어요.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기엔 너무 아름다워서 오빠가 완성해 주길 바랐거든요. 은서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윤수는 그녀가 왜 이토록 먼 길을 달려왔는지, 왜 자신의 그림을 돌려주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생을 정리하며 마지막 조각을 제자리에 끼우러 온 것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며 작업실 내부를 온통 오렌지색으로 물들였다. 윤수는 은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녀의 어깨는 작고 가냘팠다. 은서야, 이번엔 내가 널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나무가 되고 싶다면 내가 그 곁에 숲을 그려 넣어줄게. 다시는 외롭지 않게. 윤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은서의 손등 위로 번졌다. 은서는 고개를 기대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을 안개처럼 서늘하면서도 따스한 정적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비극적이었던 어린 시절의 동화가 인생의 황혼에서 비로소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끝맺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전자가 끓어오르며 내뱉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멎자 작업실 안은 다시 지독한 정적의 수렁으로 가라앉았다. 윤수는 찬장에서 가장 이가 덜 빠진 찻잔 2개를 꺼냈다. 손끝이 자꾸만 파르르 떨려 잔끼리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건드렸다. 입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자 바싹 말라있던 잎들이 소용돌이치며 제 몸을 천천히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윤수는 그 모습이 마치 40해 동안 억지로 억눌러왔던 자신의 기억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찻잔을 들고 돌아왔을 때 은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박제된 듯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윤수가 건넨 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마디마디가 붉어진 그녀의 하얀 손가락 끝이 찻잔의 온기에 발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윤수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은서는 잔 위로 피어오르는 흰 김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아주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오빠, 이 차에서 가을 풀냄새가 나요. 예전에 우리 뒷산에서 흙투성이가 되도록 뛰어놀다 몰래 뜯어먹던 그 쌉싸름한 풀뿌리 냄새랑 비슷해. 윤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보았다. 들판 너머로 번지는 노을은 이제 선명한 자줏빛을 띠며 대지를 무겁게 적시고 있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그 맛인 줄 알았지. 쓰디 쓴 걸 참아내면 나중엔 꼭 단맛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은서야, 나는 평생 그 단맛을 기다리며 도면을 그리고 빌딩을 세웠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건 차가운 콘크리트 가루뿐이었단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세운 것들은 전부 모래성 같았어. 윤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작업실 바닥의 먼지 위를 훑었다. 은서는 무릎 위에 놓인 그 낡은 보자기 속의 그림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다듬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질감이 윤수의 귓가에 선명하게 닿았다. 그것은 40해 전 소년 윤수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가장 싼 수채화 물감을 사서 밤새도록 덧칠하며 그려준 보라색 들꽃이었다. 오빠가 준 이 그림을요, 나는 참 많이도 원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비단이나 폐물을 보물이라는데 나는 왜 이 얇은 종이 조각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사나 싶어서요. 그런데 신기하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날마다 이발엔 꽃잎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나는 오빠랑 같이 달리던 그 보리밭 한가운데에 서 있더라고요. 바람 냄새가 나고 오빠가 부르던 그 서툰 하모니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은서는 말을 멈추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서 사겨온 투명한 슬픔의 결정체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림의 해진 모서리를 매만졌다. 그런데 오빠, 이제 이 그림이 너무 무거워요. 내 몸이 작아져서 그런지 이 가벼운 종이가 내 어깨를 자꾸만 짓눌러서 이제는 오빠에게 돌려주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나를 마중 나온 오빠의 목소리 하나면 충분하니까. 윤수는 그녀의 손을 덮어 눌렀다. 차가웠다. 은서의 손등은 이미 가을의 끝자락에 닿아 있는 낙엽처럼 생기를 잃어 있었지만 그 감촉만큼은 윤수의 가슴팍을 송곳으로 후벼 파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작업실 한편에 놓인 낡은 궤종시계에 추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두 사람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무심하게 깎아내고 있었다. 돌려줄 필요 없다. 이 그림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완성해야 할 몫이 된 것 같구나. 내가 이 바랜 종이를 들고 나를 찾아온 순간부터 내 캔버스는 이미 내가 가져온 그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니까. 윤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놓인 낡은 하모니카를 집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입술에 가져다 대자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전율처럼 전해졌다. 그는 아주 긴 호흡으로 숨을 불어넣었다. 낮고 거친 선율이 새어나왔다. 화려한 기교도 완벽한 음정도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작업실의 낡은 벽들을 타고 흘러 은서의 야윈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은서는 고개를 살짝 떨구며 눈을 감았다. 하모니카의 선율이 높아질 때마다 그녀의 가냘픈 등은 미세하게 떨렸다. 노을은 어느덧 산마루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작업실 안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이끼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전등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그림자처럼 길게 겹쳐졌다. 윤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내뱉는 이 서툰 바람소리가 은서의 마지막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등불이라도 되는 양, 그는 멈춰버린 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은서의 나직한 흐느낌이 하모니카 소리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40해를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영혼의 안식 소리였다. 작업실의 낡은 궤종시계가 9번의 타종을 마친 뒤에도 실내를 감싸던 푸르스름한 어둠은 한 겹씩 더 두껍게 내려앉았다. 윤수는 전등 스위치로 향하던 손을 멈추었다. 지금 이 순간 인위적인 불빛은 은서가 가져온 그 소중하고도 가녀린 정적을 깨뜨릴 것만 같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이 이 고요가 멈춰버린 시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은서는 하모니카 연주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옅은 숨결이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파동을 만들어냈다. 윤수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다시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탁자 위에는 온기를 잃어버린 찻잔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잔 바닥에 남은 찻잎 찌꺼기들이 마치 지나온 40해의 잔해처럼 보였다. 오빠, 어둠 속에서 보니까 오빠 눈빛이 옛날이랑 똑같아요.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윤수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그 손끝이 닿는 곳마다 윤수의 심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뜨거운 열망들이 일렁였다. 내 눈엔 이제 노안이 와서 침침한 것들 뿐인데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구나. 나는 내가 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릴까봐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도 없단다. 윤수는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쥐었다. 마디가 굵어진 은서의 손은 그가 기억하던 소녀의 고운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단한 삶을 견뎌온 이의 훈장이자 이제는 생의 마지막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위태로운 증거였다. 오빠, 나 사실은 겁이 났어요. 오빠를 만나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마지막 평온이 깨져버릴까 봐서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40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통증들이 신기하게도 가라앉아요. 오빠의 하모니카 소리가 내 몸속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면서 상처들을 하나씩 덮어주는 것 같아요. 은서는 고개를 들어 창가에 걸린 조각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작업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먼지 쌓인 캔버스들의 모서리를 은빛으로 깎아내고 있었다. 윤수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자신의 영혼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은서야,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 낡은 악기 소리밖에 없구나. 화려한 약도 뛰어난 의사도 아닌 그저 이 쓸쓸한 가을 밤 공기뿐이라니. 윤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젖어들었다.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윤수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쥐었다. 아니요, 오빠. 나는 평생 오빠가 그려준 그 보라색 들꽃 한 송이로 버텼는걸요. 사람들은 사랑이 대단한 약속이나 거창한 맹세인 줄 알지만 나는 알아요. 사랑은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 서로의 숨소리를 들어주는 거라는 걸. 40해 전 그 보리밭에서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내 인생은 이미 완성되었던 거예요. 은서는 말을 마친 뒤 가벼운 기침을 내뱉었다. 그녀의 가냘픈 가슴이 요동칠 때마다 윤수는 자신의 폐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담요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촛불의 끝자락처럼 위태롭고 가냘팠다.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대지는 서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듯 차갑게 식어갔다. 작업실 안에 괴종시계만이 틱톡하며 잔인하게 흐르는 시간을 세고 있었다. 윤수는 은서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배어나오는 옅은 비누 향과 세월의 냄새가 그의 뺨에 닿았다. 어둠 속에서 두 노년의 연인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지새웠다. 그것은 화려한 수사도 자극적인 고백도 필요 없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은서의 호흡이 조금씩 느려지고 깊어질 때마다 윤수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창밖의 안개가 작업실 유리창에 달라붙어 하얀 이슬로 맺히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윤수는 이 새벽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햇살이 창을 뚫고 들어와 은서의 투명한 피부를 비추는 그 순간이 조금만 더 늦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40해를 돌아 마주한 그들의 밤은 그렇게 어둠이 빚어낸 푸른 침묵 속에서 가장 슬프고도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작업실의 창문에 하얀 서리가 이끼처럼 끼기 시작했다. 밤새 두 사람을 감싸 안았던 푸른 어둠은 어느덧 희뿌연 새벽빛에 밀려나고 있었다. 혜윤은 윤수의 어깨에 기댄 채 아주 느릿한 숨을 내뱉었다. 그녀의 호흡이 한 번씩 가늘게 떨릴 때마다 윤수는 제 어깨에 닿은 그녀의 온기가 조금씩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혹여나 그녀의 꿈속에 서늘한 바람이 들까? 오빠, 담요의 깃을 끌어올려 그녀의 마른 목덜미를 정성껏 감싸주었다. 오빠, 밖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 같아요. 은서의 목소리는 이제 나뭇잎의 바스락거림보다도 작고 가냘팠다. 그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서리가 내려앉아 불투명해진 창밖을 응시했다. 윤수는 그녀의 손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끝의 감촉이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그래, 은서야. 곧 해가 뜰 거야.
해가 뜨면 따뜻한 물을 다시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풀 향기가 나는 그 차를 마시자. 윤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은서는 고개를 가만히 흔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작업실 구석에 놓인 캔버스를 지나 어젯밤 돌려주었던 그 바랜 보라색 들꽃 그림에 머물렀다. 새벽의 옅은 빛이 그림 위로 내려앉자 40해 전 소년의 서툰 붓터치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다. 오빠, 나 이제 정말 나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 오빠가 불어준 하모니카 소리가 내 몸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려준 것 같거든요. 나는 이제 이 폐교 마당 어딘가에 혹은 오빠의 그림 속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을게요. 오빠가 그림을 그리다 고개를 들면 언제든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하는 그런 나무요. 은서는 말을 마친 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삶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들이마시는 것 같기도 혹은 다가올 평온을 미리 마중 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윤수는 그녀의 이마에 제 뺨을 가져다 대었다. 은서의 피부는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도 더 서늘해져 있었다. 은서야, 내가 나무라면 나는 그 곁을 흐르는 시냇물이 될게. 내 뿌리가 마르지 않게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 물소리로 내 귓가를 채워줄게. 우리가 어릴 때 그 보리밭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곁에 있자. 윤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은서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은서는 손을 들어 윤수의 뺨을 만지려 했으나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가 힘없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윤수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40해 전의 소년과 지금의 늙은 사내가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이제 작업실의 틈새를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적셨다. 괴종시계의 추소리는 어쩐지 아까보다 더 느려진 듯 했고 창밖의 숲에서는 잠에서 깬 새들이 낮게 지저귀기 시작했다. 은서는 윤수의 품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이제는 아주 규칙적이고 평온해졌다. 고통도 그리움도 40해의 지독한 기다림도 모두 그 숨소리 속에 녹아 사라지는 듯 했다. 고마워요, 오빠. 나를 기다려줘서. 은서의 그 마지막 마디가 작업실의 정적 속에 하얀 김처럼 흩어졌다. 윤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작은 몸을 부서질 듯 껴안고 창가로 스며드는 새벽의 첫 햇살을 맞이할 뿐이었다. 서리가 낀 유리창 너머로 태양이 고개를 내밀자 불투명했던 창문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타올랐다. 작업실 안에 낡은 도구들도 바랜 그림들도 그리고 서로를 붙잡은 두 노년의 인형도 그 찬란한 빛 속에 잠겼다. 은서의 호흡은 이제 완전히 멈추었으나 그녀의 입가에는 40해 만에 처음으로 찾은 가장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수는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완벽한 동화의 끝맺음이었다. 햇살은 지독하리만큼 잔인한 광위를 뿜으며 작업실 바닥에 갈라진 틈새를 낱낱이 훑고 지나갔다. 윤수는 제 어깨에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은서의 몸이 조금씩 식어가는 그 비현실적인 온도의 변화를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받아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세하게나마 그의 셔츠, 깃을 떨게 했던 그녀의 숨결은 이제 대기 중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생기가 빠져나간 육신의 서늘한 정적뿐이었다. 윤수는 은서를 바로 뉘어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마치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리기를 기도하는 고행자처럼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야윈 손가락을 자신의 거친 뺨에 가져다 대자 차가운 살갗의 촉감이 전율처럼 뇌를 파고들었다.
은서야, 이제 정말 아침이야. 창밖을 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투명한 햇살이 드디어 도착했단다. 눈 좀 떠보렴. 내가 좋아하는 보랏빛 들꽃들이 이슬을 털어내고 잠에서 깨어날 시간인데 왜 너만 이렇게 깊은 잠 속에 잠겨 있는 거니? 윤수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마른 바람 소리 같았다. 그는 은서의 속눈썹 끝에 아슬아슬하게 맺혀있던 아직 증발하지 못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발견했다. 그것은 40해라는 지독한 세월의 기다림과 억눌린 그리움이 단 한 방울로 농축된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도 무거운 슬픔의 결정체였다. 윤수는 떨리는 입술을 가져가 그 눈물을 조심스럽게 훔쳐내었다. 혀끝에 닿는 비릿하고 짠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그어버렸다. 인간의 슬픔이 이토록 물리적인 통증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70평생 처음으로 절감했다. 그는 은서를 차가운 침상에 조심스럽게 뉘고는 며칠째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먼지만 켜켜이 쌓여가던 거대한 캠퍼스 앞으로 유령처럼 다가갔다. 붓을 집어들려 했으나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그의 손가락은 관절마다 녹슨 대못이 박힌 듯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팔레트 위에 짜놓은 물감들은 이미 오랜 가뭄을 견딘 대지처럼 거북등처럼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윤수는 그 마른 물감들을 붓이 아닌 자신의 손톱으로 거칠게 긁어내기 시작했다. 손톱 밑이 갈라지고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가슴속을 미친 듯이 휘젓는 통증에 비하면 그것은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달콤한 자극에 불과했다. 내가 그려줄게. 은서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다던 그 나무, 그리고 그 나무가 평생 외롭지 않게 내 곁을 지키는 숲을. 내 심장을 지식여서라도 내 남은 핏방울을 다 섞어서라도 캠퍼스 위에 너를 부활시킬게. 윤수는 새 물감 튜브를 손이 떨리도록 꽉 쥐고 팔레트 위에 쏟아부었다. 이번에는 예전의 탁하고 우울한 색들이 아니었다. 은서의 마지막 눈동자 속에 담겨있던 그 시린 새벽 하늘의 창백한 푸른색,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 하얗게 질렸던 그 서글픈 복사꽃 색이었다. 하지만 붓끝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캠퍼스에 닿기도 전에 그는 은서가 앉았던 그 낡은 목재, 의자 위로 쏟아지는 빈 햇살과 그 속에 부유하는 먼지들을 보며 다시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인 잃은 공간의 정적은 그 어떤 사유보다 잔인하게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은서를 산자락 양지 바른 곳, 가장 먼저 햇살이 머물다 가는 붉은 흙더미 속에 묻고 돌아온 날부터 윤수는 스스로를 침묵의 감옥에 가두었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위로의 말들은 작업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가을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졌다. 그는 매일 새벽 서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몸을 떨며 은서가 누운 그 작은 무덤가를 찾았다. 아직 잔디조차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붉은 흙더미 위로 윤수는 매일같이 자신의 마른 눈물을 쏟아부었다. 여기는 따뜻하니, 은서야? 너를 차가운 흙 속에 두고 내려오는 길마다 내 발목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감기는 것 같아서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가 없구나. 내가 없는 작업실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고 날카로워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 그는 그 무덤가 곁에 삐걱거리는 작은 나무 벤치를 하나 가져다 놓았다. 그는 그곳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하루 종일 숲이 내뱉는 고독한 숨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마른 억새풀을 헤치고 지나가며 내는 서글픈 마찰음, 이름 모를 산새가 나뭇가지를 박차며 내지르는 단발마 같은 비명. 그 모든 자연의 소리가 윤수에게는 은서가 생전에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혹은 40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스러운 언어들로 번역되어 들려왔다. 그는 숲의 모든 움직임에서 은서의 몸짓을 찾으려 애썼다. 작업실로 돌아온 윤수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붓을 휘둘렀다. 이제 그의 캔버스는 풍경을 재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상실을 토해내는 절규의 장이었다. 그는 화면 전체를 아주 짙고 무거운 보랏빛으로 덮기 시작했다. 그것은 은서가 평생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보물처럼 간직했던 그 바랜 들꽃의 색이었고, 동시에 40해 전 그들을 잔인하게 갈라놓았던 그 가혹한 운명의 색이기도 했다. 물감의 냄새가 작업실을 가득 채우다 못해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캔버스 정중앙에 나무를 그려 넣었다. 그러나 그것은 흔한 식물의 형상이 아니었다. 줄기마다 붉은 실피줄이 터져 있는 듯했고,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은서와의 추억이 박힌 듯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였다.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묘사를 할 때마다 은서의 맑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작업실 천장을 때리고 내려왔다. 윤수는 그 환청을 단 1초라도 더 붙잡기 위해 밤새도록 붓을 놓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한계까지 무너져 내렸고 눈은 진물이 날 정도로 침침해졌지만 캔버스 속의 나무는 은서에 남겨진 영혼을 빨아들인 듯 점점 더 기괴하리만큼 찬란하고 서늘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겨울의 첫 입김이 유리창을 하얗게 얼려 불투명한 장벽을 만들던 날, 윤수의 유작은 비로소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가로 2미터가 넘는 압도적인 화폭 안에는 잎사귀가 모두 떨어져 나간 앙상한 은사시나무 한 그루가 고독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앙상한 가지 끝마다 얼어붙은 눈송이 대신 은서의 영혼을 닮은 보라색 들꽃들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나무의 거친 뿌리 사이로는 시리도록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다. 윤수가 마지막 날 약속했던 대로 그는 시냇물이 되어 은서의 발치를 영원히, 아주 영원히 적시고 있었다. 윤수는 손에서 붓을 떨어뜨리고 그림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40해 전 보리밭을 천진난만하게 달리던 그 소년과 소녀는 이제 이 캔버스라는 영원한 감옥이자 안식처 안에서 늙지 않는 나무와 물이 되어 재회했다. 하지만 그림 속 은서의 나무는 너무나 애처롭고 가냘파 보여서 윤수는 차마 그 그림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그는 그림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물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남은 모든 생명력이 그 화폭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득한 현기증을 느꼈다. 은서야, 이제 다 됐어. 우리가 어린 시절 꿈꾸었던 동화 속의 집은 결국 짓지 못했지만 이제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만의 숲을 내가 만들었어. 이제는 나도 좀 쉬어도 되겠니? 너를 그리는 동안 나는 매일 밤 너를 다시 잃는 꿈을 꾸었단다. 그는 은서가 가져왔던 그 빛바랜 종이 그림을 거대한 유장 옆에 아주 정성스럽게 붙여두었다. 40해 전에 서툰 붓터치와 40해 뒤에 처절한 붓터치가 마주보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두 사람의 기구했던 비극이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윤수는 은서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낡은 의자의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는 첫눈이 마치 은서의 축복인 양소담스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은서가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는 눈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하모니카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이제는 폐부의 공기를 모아 소리를 내어줄 힘조차 남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으로도 은서의 야윈 손가락이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윤수의 입가에는 마침내 모든 생의 짐을 내려놓고
연인에게로 돌아가려는 자의 쓸쓸하고도 평온한 미소가 아스라이 걸렸다. 작업실의 낡은 벽들조차 그의 안식을 축복하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폐교 작업실의 창틀마다 서리가 이끼처럼 돋아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힌 듯 고요해진 새벽이었다. 윤수는 은서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 머물던 그녀의 온기는 이제 완벽하게 증발하여 작업실에 찬 공기와 섞여버렸지만 윤수의 감각은 여전히 그녀가 기댄 그 지점의 미세한 눌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해 전 그들이 억지로 찢겨야 했던 그 잔인한 계절의 기억을 나레이터처럼 나직이 의조리기 시작했다. 은서야, 기억하니? 우리가 남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렸는지. 너의 팔에 묻은 피가 내 혈액형과 다르다는 그 차가운 의학적 판정. 한마디에 십수년을 쌓아온 우리의 세계는 단숨에 신기루가 되어버렸지. 너는 나의 동생이었고 나는 너의 오빠였는데 이름표 하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남남이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타인으로 살라고 명령했어. 윤수의 목소리는 작업실 벽을 타고 흐르는 습기처럼 낮게 깔렸다. 그는 은서가 두고 간 그 빛바랜 수채화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종이의 질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으나 그 위에 얹힌 보랏빛은 40해의 세월을 견디며 오히려 더 짙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부모님은 죄책감과 의무 사이에서 방황했고 너는 그 가난한 국밥집 친모를 선택하며 우리 곁을 떠났지. 기차역에서 내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울던 그 소리가 40해 동안 내 귓가에서 이명처럼 떠나지 않았단다. 너를 두고 떠나야 했던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영혼만 부유하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원했으나 남매로 자란 세월이라는 굴레는 우리가 서로를 연인으로 부르는 것조차 죄악으로 만들었지. 윤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장나무가 된 소녀 앞에 섰다. 그림 속 은사시나무는 이제 새벽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 나무 밑동의 시냇물 옆에 아주 작은 들꽃 하나를 더 그려 넣었다. 사람들은 말했지. 시간이 흐르면 잊힐 거라고, 새로운 인연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하지만 은서야, 그건 틀린 말이었어. 그리움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뼈마디 사이에 퇴적물처럼 쌓여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으로 살아나는 것이더구나. 내가 설계도를 그리고 빌딩을 세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살던 그 낡은 국밥집의 골목길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 화려한 도시의 조명보다 내가 나무가 되고 싶다며 울던 그 시골 기차역의 가로등 불빛이 훨씬 더 선명했단다. 윤수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은서의 유골함이 놓인 작은 탁자를 어루만졌다. 우리가 마주한 40해 뒤의 재회는 사실 재회가 아니라 유예된 이별의 완성이었을지도 몰라. 너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남매도 타인도 아닌 오직 그리움의 본질로 내게 돌아왔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겠다고 한 건 아마도 다시는 이름표가 바뀌거나 강제로 이민을 떠나야 하는 이동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야. 한자리에 깊게 뿌리 내리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그 소박하고도 처절한 소망. 윤수는 창밖을 보았다. 이제 안개 너머로 햇살이 비치며 은서의 무덤이 있는 숲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은서야, 이제 나도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어. 이 그림은 세상에 남아 우리가 여기 있었음을 증명하겠지만 나의 진짜 목적지는 이 캠퍼스가 아니라 내가 뿌리 내린 그 흙 속이란다.
내가 내 곁에 시냇물이 된다는 건 단순히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야. 내 존재를 완전히 녹여 내 뿌리 속으로 스며들어가 마침내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그 가혹한 운명을 넘어서서 하나의 생명으로 합쳐지겠다는 마지막 집념이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모니카를 집어들었다. 이제는 폐부의 공기가 부족해 소리가 자꾸만 끊겼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의 주제곡을 불었다. 서툴고 거친 선율이 작업실 안을 배회하다가 열린 창문 너머 숲으로 날아갔다. 잘 가거라, 나의 어린 동생이자 나의 유일한 연인이었으며 이제는 나의 영원한 숲이 된 은서야. 다시 태어난 세상에서는 이름표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너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시나무로 서 있고 나는 그 아래를 영원히 흐르는 이름 없는 강물로 살아가마. 우리의 동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숲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 윤수는 하모니카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숲, 은서가 나무가 되어 기다리고 있을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새벽 햇살이 그의 흰 머리칼 위로 내려앉으며 작업실 안의 모든 슬픔을 하얗게 소독해버렸다. 해를 넘겨 다시 가을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폐교 뒷산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가지를 껴안고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잎사귀들이 서로를 애무하듯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는 40해를 돌아 마침내 한 뿌리가 된 연인들의 마르지 않는 나레이션이었다.